지금부터 4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술회의의 마지막 순서인 이번 세션은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는 국립외교원 김덕주 교수님께서 4세션의 사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립외교원 교수 김덕주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갖다가 저희가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면 그 민족 대명절 바로 전에 하필 그날 그렇게 회의를 꼭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바로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 김석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드디어는 이제 온전한 하나의 멤버십을 가진 그런 날이었던 것으로 이제 오늘 제가 배웠는데요. 이제 그러한 이제 30년이 이제 지난 오늘 이제 저희가 다시금 어떤 면에서는 돌아보고 또 어떤 면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특히나 우리 국제법 내지는 이제 거버넌스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우리 외교의 갈 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를 갖다 마련한 데서 마지막에 이렇게 저희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라운드 테이블을 하는데 제가 사회를 맡게 돼서 저로서는 참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라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분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신각수 전 차관님께서 1, 2, 3, 4 해갖고 첫째, 둘째, 셋째 해갖고는 뭐 거의 무슨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망라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2세션, 3세션에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참 심도 있게 많은 또 좋은 발표와 좋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4세션에 이제 사회를 맡은 사람으로서는 좀 불안했던 것은 이거 자꾸 점점 시간이 늦어지는데 내 시간을 갖다가 점점 침범해 오는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만 또 2세션, 3세션 앞에 세션에 사회자님들께서 또 기지를 발휘하셔갖고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늦지 않게 저희 세션을 갖다가 시작하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괜히 제가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많이 뺏지 않고 바로 제 4세션을 갖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세션은 저희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제 새 선생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계신 생각을 갖다가 한 15분 정도씩 뭐 그 정도에서 15분 내외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지금 오늘 참석하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질의응답을 갖다가 받고 혹시 온라인으로도 질의응답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한 분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오늘 지금 라운드 테이블에 와 계시는 세 선생님의 뭐 양력이라든지 경력에 대해서 뭐 새삼스럽게 제가 소개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저 자료집을 갖다가 참고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고려대학교의 우리 박기각 교수님께 첫 번째 발제를 갖다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박기각입니다. 15분이니까 한 5시 한 5분 조금 지나서까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제가 늘 존경에 맞지 않는 조태열 대사님하고 정인섭 교수님 옆에서 제가 여기 오늘 하게 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오늘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저희들 요새 비대면으로 줌을 하든지 미팅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뭔가가 좀 딱딱하고 앞에 또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잘 아마 여러분 저기 비대면으로 지금 참여하시면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한 저는 사실 올드 패션에 대해서 앞에 뒤에 큰 스크린인 줄 알고 그런데 이게 제가 한번 제가 준비한 걸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라운드 테이블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 세션을 갖다가 서밍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제가 미리 저기 주최 측한테 저는 그런 그것보다는 제가 외교부 덕분으로서
초선 재선해서 이제 유엔 국제법위원회에서 그 경험을 갖다가 보통 잘 일반인은 알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미 한 페이지 정도를 써서 보낸다. 아마 오늘 그거는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우리가 큰 주제가 대한민국의 유엔 외교와 국제법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ILC는 일종의 이제 다자 이 협상 테이블인데 거기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학자들과 학생들과 실무가들 여기 이제 전 현직 외교관 계시지만 이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해 보통 보면 이제 유엔 ILC에서는 이 특별 보고자와 ILC가 알아서 이제 조약 초안을 만들고 또는 법적 구성이 없는 문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9년째 이제 내년이 이제 임기 만료인데 국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실무자들과 그리고 또 학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아마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쭉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부는 유엔 총회 산하 제6위원회 즉 법사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2000년 후 들어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개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만큼 국제법 역량 강화가 지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어떤 사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제가 특히 시간도 좀 없고 해서 대한국제학회 논총에서 제가 쭉 찾아봤는데 거기에 제가 마침 두 개의 이 검토 의견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우리가 알고 2001년 국가책임 초안에 대해서 2000년에 ILC 문안위원회 드래프팅 커미티가 잠정 채택한 두 번째 초안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이제 국제법규과였습니다. 그 당시에 2001년 1월 달에 유엔 사무국에 제출한 공식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놀란 것이 1956년에 저는 57년에 태어났는데 제 태어나 1년 전에 56년에 대한국제학회에서 당시 유진호 회장님 명의로 ILC가 채택한 해양법 초안에 대해서 8개 항목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글자가 굉장히 작은데 저도 잘 보지 않지만 제가 기억나는 대로 이제 말씀드린 이 8개인데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이 이게 ILC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해양법 1958년 제네바 협약이 4개입니다. 그죠? 그런데 ILC는 하나의 전체 한 70개 정도 초안을 갖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제네바 회의에서 4개로 즉 영해 및 접속 수역 그다음에 이제 대륙붕 공해 그리고 공해의 이 생물 자원에 관한 이게 4개로 나눠졌는데 아무튼 우리 그 국제학회는 그 당시에 그 당시 이 교수님들이 이걸 검토하고서 8개 항목에 대해서 수정 의견을 갖다가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외교부에서 이것을 수렴해 가지고 이게 ILC 그러니까 유엔 사무국으로 올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놓친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이 ILC 사무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해양법 초안에 대해서 국가 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이 사료인데 그 당시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 8개인데요. 제가 쭉 봤는데 8개 모두 다가 반영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어쩌면 참패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학자 입장에서 흥미로운 게 지금 여기 참석자들은 못 보시겠지만도 아마 비대면으로 보신 분이 이게 화면에서 보이는데 그 당시 대한국제학회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초안 27조에서 업의 자유를 삭제해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아니 공해의 자유는 그 업의 자유라는 게 항행의 자유, 업의 자유 그리고
밑에 지하 그 저기 전선 깔 자유 그 상공 비행의자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 중에서 왜 어버이자를 빼라고 요구를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근데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제가 추측컨대는 그 당시에 아마 평화선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라인을 그걸 갖다가 아마 그 당시에 이것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버이 자유를 빼달라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제가 두 번째 이 52조에서 어떤 나름대로 굉장히 이게 연구를 많이 하신 게 있는데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못하지만 아무튼 해양법 초안이 있는데 그 다음에 58년 제네바 외교회의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그 정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학회에서 올린 이 의견은 전혀 되지 못하고 약간 문구 수정만 이랬던 이런 사례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초안은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이런 것인데요. 대한민국 외교부 그 당시 국제법규과에서 이제 이 2001년에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이제 제임스 크로포드 뭐 올해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제임스 크로포드 교수가 이제 마지막 특별 보고자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 드래프팅 커미티가 마지막 초안을 2000년에 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이제 국제법규과에서 이 검토 제가 읽어보니까 2000년 10월부터 2001년 말까지 총 8차례의 내부 검토회를 거쳐서 2001년 1월 말에 유엔 사무국에 발송했다는 이런 사료가 학회 논청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의견은 공식적인 것으로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그 ILC의 공식 자료에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 굉장히 많은 그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심 있는 분은 이걸 조금 더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지금 특히 시간 관계상 지금 노랗게 칠한 7조와 42조, 43조와 49조 그리고 54조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낸 의견이 직접 간접적으로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현재 그 혹시 혼동하실지 모르겠지만 1996년 제1차 초안도 아니고요. 2001년 최종 초안이 채택되기 바로 직전에 그 문안위원회가 이 채택한 잠정 채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낸 의견이 제7조에 대해서 지금 디폴트라는 그 absence or default라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실제로 초안에서는요 디폴트가 없고 그냥 absence라는 표만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낸 이 제목 변경 이 수정안이 채택이 됐더라고요. 이건 제가 볼 때 상당히 정확하게 이 문구를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국제법 학자라 모두 다가 이제 흥미로 생각하는 이제 그 유스코겐스 위반 시의 이제 국가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것인가 문제 있는데 이 챕터 3가 지금 이제 2001년 최종 초안에는요. 이게 이제 일반 국제법의 이 절대 규범 하에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인데 사실 그 ILC 문안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제안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이 국제 공동체 전체의 이 중요한 의무에 대한 심각한 이 위반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그 당시에 뭔가 하면 이거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as a whole 이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에러가 옴네스 의무와 굉장히 혼동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pre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로 바꾸는 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에서 맡았지만 그런 유사한 맥락으로 역시 ILC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서 물론 우리 대한민국만 지적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ILC가 그 제목을 갖다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했던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42조 뭐 일일이 죄송한데요. 42조도 역시 이게 결국은 초안에는 이 밑에 the gravity of breach인데 이게 잘못하면 punitive damage 이 표현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이걸 지적을 했는데 그게 아마 유사한 지적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42조 1항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지적했던 42조 1항은 아예 삭제돼 버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 역할을 크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피해국이 있고 그리고 피해국은 아니지만 국제 공동체의 이 일원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양자를 구분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그건 참 적절한 구분이다. 라고 인도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그대로 최종 초안에서도 42조와 48조로 나누어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이 점진적인 국제법 발달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발전인데 역시도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걸 인도를 했기 때문에 이 그대로 살아남는 이런 주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물 뒤에는 결론이 있지만도 이건 이제 상당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카운터 메저 대응 조치 부분에 대응 조치에서 이것은 뭐 국제 학자라면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이게 리프레사일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제 피해국이 아닌 이 국제 공동체의 일원이 그 가해국에 대해서 카운터 메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도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컬렉티브 카운터 메저 문제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국이 아닌 다수의 비피해국들이 뭉쳐 가지고 카운터 메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었는데 결국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고 따라서 이 54조도 결국 본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우려한 방향을 고려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두리뭉실하게 본래 초안은요 나중에 보시면 굉장히 이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국가들이 지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인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처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이 검토 의견, 코멘트, 오피니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제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뭐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ILC는 그걸 굉장히 신중하게 다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직접 간접적으로 문구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문구 반영이 좀 어렵다면은 커멘터리 즉 주석에다 그걸 이제 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년 이 ILC 걸 이제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ILC 위원은 분명히 이제 계속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ILC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부와 우리 학자 그룹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ILC의 이 최종 결과 보고물에 우리 대한민국 입장이 최대한보다 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보면 우리 오늘 대주제인 우리 대한민국의 유엔에서의 이 외교와 그리고 국제법의 역할에 저는 아마 걸맞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두서없이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LC의 이제 경험을 가지고 이 저희 오늘의 주제에 딱 맞는 그리고 또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또 하나의 방향을 갖다가 저희한테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조태열 회사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979년에 외교부에 처음 들어가서 새내기 외교관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근무한 첫 부서가 조약국 국제법규과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제가 외교관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은퇴한 때의 직책이 주 유엔 대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회의 학술회의 그 주제를 보니까 유엔 외교와 국제법의 역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제가 보면서 이게 어쩌면 제 커리어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수미상관해서 딱 맞아 떨어지나 하는 걸 보면서 아주 묘한 인연이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근무한 그 국제법규과는 저기 김석희 이사장님이 제가 외교부 들어갔을 때 모시는 과장님입니다. 그러니까 김석희 과장님을 모시고 법규과에 일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조약과 국제법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게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임무고 또 각 지역국에서 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외교 현안, 교섭 사안들 그리고 외교적 마찰이나 분쟁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의 주장을 보강하고 논리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법적 이론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국제법규과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대 다닐 때 읽어보지도 않던 로터팩트의 인터내셔널 로 상하권, 그다음에 화이트맨의 다이제스트 오브 인터내셔널 로 뭐 5권인가 6권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희갑 교수님이 활동하시는 ILC 코멘터리 그리고 아메리칸 저널 오브 인터내셔널 로 이 네 가지는 거의 매일 손이 닳도록 뒤져보면서 일을 하지 않았나 싶고 그때 우리 김석호 과장님이 사무실에 있던 소파 다 치우고 그걸 다 장방형 테이블로 만들어가지고 거의 매일 우리 동료 직원들하고 과장님 앉아가지고 국제법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법규과의 또 하나의 업무가 그 해양법이었는데 오늘 세 번째 세션의 주제 일부이기도 한데 그 제3차 유엔 해양법의 마지막 그 몇 회기를 제가 해양법 실무 담당관으로 담당을 했는데 82년에 협약이 채택될 때 해양법 실무 담당관이 저였으니까 제3차 유엔 해양법의 얘기만 하면 저는 굉장히 노스텔지에 젖어들게 됩니다. 마지막 그 세션에 제가 뉴욕 맨하탄의 그 산칼로스 호텔 방에서 해양법 협약 320개 조항에 찬반 투표를 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그 우리의 입장을 도표로 만들고 또 필요할 경우에 explanation of vote라는 형태의 그런 발언을 해야 될 5개의 또 발언문 초안도 만드느라고 밤을 하얗게 새고 그 다음날 제가 비행기 타고 귀국한 적이 있는데 해양법 얘기만 하면 또 외교부 초임 외교관 시절의 그런 추억도 떠올리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제가 한 20여 년, 30년 가까이 종사한 관여한 그 분야는 또 통상법 분야입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미국이나 EU나 뭐 중국, 일본과의 통상 분쟁, 마찰을 다루다 보면은 늘 들여다보게 되는 게 가트 규정이고 WTO 규범이고 결국은 협상장에서 강대국들과 싸움할 때 저희들이 활용하는 무기는 그런 규범, 국제법이었기 때문에 한 30년 가까이 또 통상하면서 또 국제법을 안고 씨름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제네바에서 인권 담당 참사관 할 때는 인권 소위 또 인권위원회 그때는 인권이사회가 아니라 인권위원회 시절인데 거기서 북한 인권 문제 또 일본 군대 위안부의 피해자 위안부 인권 문제 또 뭐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또 그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고민하던 그런 기억들 또 1503 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진정서를 내놓으면 그걸 또 디펜드해야 되는 그런 업무 그런 걸 가지고 또 한 1년을 씨름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인권 문제 얘기하면은 제네바에서 참석한 할 때의 그런 기억이 또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유엔 대사를 해서 한 거는 뭐 오늘 모든 토론 주제가 결국은 그 다루어지는 주 무대는 유엔입니다. 유엔에서 모든 그런 교섭이 이루어지고 또 규범화하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도 유엔에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유엔 대사로 3년 근무할 때 가장 그 저희 3년 생활을
도미네이트한 그런 이슈는 북한 핵 문제고 북한 인권 문제였는데 그것도 결국은 안보리 결의로 마무리되고 또 심지어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결의에서 토의되고 또 유엔 총회와 인권위의 결의를 통해서 늘 매년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에 상정되는 것들은 결국은 그것도 국제법입니다. 유엔 안보리나 총회의 결의라는 것은 가장 구체화된 그런 현실 외교 쟁점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한 국제 규범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40년의 외교관 생활을 국제법을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 개인적인 외교관 경력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흔히들 강제 집행력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국제법의 어떤 규범으로서의 효용성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때로는 폄훼하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국제관계와 외교 현안을 다루는 현장에서 국제법이 관여하는 그리고 기여하는 그 영역은 굉장히 폭이 넓고 또 그 결과가 외교 현안에 미치는 그 외교 현안 교섭의 결과에 대해서 미치는 그런 임팩트는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한일 관계를 거의 파국의 상태로까지 치닫게 만든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입니다. 그게 겉으로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민간 기업에 대한 우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련된 민사소송이지만 본질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정부 간 분쟁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35년의 일본 식민 지배가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매우 민감한 정치적 외교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한 나라와의 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결국 국제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대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와 국제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 그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길게 저희 커리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30년을 이렇게 그 유엔 가입한 이후에 우리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은 참 먼 길을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법 아까 김소욱 이사장님이 오전에 강조하셨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지정학적 환경에 있는 그리고 또 약소국에서 시작해서 중경국을 거쳐서 선진국 문턱에 막 진입한 나라의 외교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섭의 무기랄까 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편적인 원칙과 규범입니다. 제가 40년 외교관 생활을 하고 마무리하고 얻은 가장 강력한 그리고 현실 사회에서 외교 현장에서 후배들한테 남기고 싶은 한마디는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원칙과 규범밖에 없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강대국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교섭 무기이기 때문에 이 법과 원칙, 규범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제가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그 역량을 쌓았죠. 아까 오늘 하루 종일 회의를 통해서 여러 분야에서 배출된 전문가들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다시 또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박기갑 교수님 같은 분은 전통 국제법 분야에서 국제법 성안을 하는 그런 일에 깊이 관여하신 또 전문가시고 또 국제 그 형사법 분야에서는 송상현 그 전 국제 형사재판소 소장을 역임하신 송상현 교수님이 계시고 또 9.65 전범재판소 부소장 거쳐서 ICC 협약 총회 당사국 의장을 하신 권옥원 판사님이 계시고 또 캄보디아 특별재판관을 거쳐서 지금 ICC 재판관을 하시는 정창호 재판관님도 계시고 또 해양법 분야에서는 고 박준호 재판관님과 소장을 역임하신 백진윤 교수님 또 대륙부 한계위원회 박영환 의장님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통상법 분야에서는 장승화 서울법대 교수가 WTO 상소기구 위원을 했고 김현정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상소기구 위원을 했고 저도 신분은 외교관 신분입니다만 법대를 나왔고 또 외교부에서 이런 국제법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재판장 노릇을 하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미국과 EU, 카나다 간의 유명한 그 호르몬 쇠고기 호르몬 분쟁의 패널의 의장을 제가 제네바에서 차석돼서 할 때 해봤고, 그래서 지금 학계와 외교부 또 제 동료인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WTO 패널위원을 3번을 역임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하여간 관계와 학계에 이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수 배출을 했는데, 아까 백범석 교수님인가요? 그 코멘트 하시는 가운데 이 많은 이런 성취가 이게 시스템이나 국가 정부의 어떤 지원과 관심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역량의 결과라는 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시스템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하고 국가적인 예산과 뭐 이런 어떤 자원을 모빌라이즈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각 개개인이 그냥 자기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성과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아쉬움으로는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게 국제법 분야만이 아니고 뭐 유엔의 3대 축인 평화, 안보, 개발, 인권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다자 외교는 상당히 그 좀 아직 국제사회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자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흔히 그 비유를 하는데 양자 외교는 즉각 어떻게 국부 질환이라든가 뭐 문제가 생기면은 그 교섭의 결과로 어떤 명확한 결론이 나는 그 약으로 치면 처방약의 역할을 하는데 다자 외교는 섭생을 취하는 그 보약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뭐든지 결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으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또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 그런 문화적 토양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보약을 먹는 둥 마는 둥 시큰둥하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가 되면 또 좀 한번 먹어보다가 그 또 한 분 지나가면 또 소홀히 하고, 그게 저는 우리 문화적 토양 속에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면은 국내 언론이나 정치권이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온 거는 그런 개개인의 그런 관심과 역량의 또 노력의 결과 아닌가 그렇게 싶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리고 시야가 한반도라는 이 좁은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그 문화적 토양이 바뀌기 전에는 이 유엔 외교의 질적인 어떤 성숙이 힘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 외교 가입 이후에 유엔 가입 이후에 30년을 되돌아보면은 40여 년 우리보다 먼저 가입한 나라들을 따라잡기 위한 그런 양적 팽창의 속도전이었다면은 앞으로 30년은 그 내용을 채우고 또 내실을 다지는 질적 성숙의 시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질적 성숙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 비교 우위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의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은 남들보다 더 잘해낼 수 있는 분야와 이슈를 찾아서 차별화된 역할을 하고, 또 남들이 전통적으로 유엔 외교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들이 해내지 못하는 우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뭔지 그걸 찾아서 분야와 이슈별로 우리가 민주화와 개발 경험의 렌즈를 들이대고 호라이존털리, 버티칼리 우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차별화된 역할과 부가가치가 뭔지를 들여다봐서 자원을 거기에 집중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뭐가 구체적으로 필요할까 싶어서 2016년에 제가 다자외교를 담당하는 차관 시절에 그 뉴욕에 있는 IPI라는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우리 다자외교, 유엔 외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얻어보려고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피스 인스티튜트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1년 후에 이제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게 그대로 결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은 그 어떤 컨디너, 국제회의, 다양한 이벤트를 소집하는 그런 소집 능력에 있어서는 발군의 실력을 보였고 국제사회에서의 굉장한 평판과 호평을 얻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한국이 이루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표가 뭔지를 뚜렷하지 않다. 왜 그렇게 열심히 국제회의들을 소집하고 유치하는지 뭐 잘해내는 거는 알겠는데 그걸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한두 분야에서 이뤄낸 그런 전술적인 성과가 이
큰 틀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다른 분야의 어떤 전략적인 성과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 그게 늘 제가 염려했던 그런 우려사항이었는데 그게 객관적인 그 뭐 각 나라 대표들과의 인터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도 분석해가면서 얻어낸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다자 외교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공관에 저희 동료들과 같이 토론을 해서 만들어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비전 스테이트먼트인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목표와 비전이 뚜렷할 때 성과가 더 큰 법인데 그 비전과 목표조차 없이 가면은 그게 뭐 성과를 이뤄도 이게 어떻게 연계되는지 서로 연계되어 있는지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잘해낼 수 있는 역할이 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낸 역할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소통과 타협을 촉진할 수 있는 그 촉진자 역할, 퍼실리테이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도국 지원을 통해서 국제 공공선 증진에 기여하는 후원자, 서포터 역할. 그다음에 새로운 어젠다, 의제를 설정하고 규범화 작업을 선도하는 선도자, 이니시에이터 또는 어젠다 세터. 이 세 가지 역할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 자원을 투입해서 하면은 남들하고 구별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 또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는 세 가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각 그 글로벌 어젠다에 포함되는 모든 이슈를 우리의 경험의 렌즈를 들이대고 들여다보면은 각 분야에서 버티컬리 우리만이 해낼 수 있는 역할도 찾아낼 수 있고 또 글로벌 어젠다를 횡으로 연결해서 보면은 뭐 농촌 개발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또는 인스티튜션 빌딩이랄까 뭐 우리만이 남들보다 더 잘해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우리의 자원을 집중 투자해서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못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자. 그렇게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외교 현장에서 뛰긴 뛰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국제사회에서 뭐든지 안 되는데 한국이 개입하면 뭔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평판을 얻게 되면은 바로 이런 세 가지 역할에 충실해서 우리가 구체화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차관 때 제네바 출장을 가가지고 지금 현재 유엔 사무총장을 하는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당시 UNHCR의 최고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첫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그 구테레스 UNHCR 총재가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더 이상 리저널 파워가 아니다. 글로벌 플레이어다. 그래서 한국 사회, 한국에 기대하는 국제사회의 역할과 기대가 있다. 그런데 그거를 한국이 아직 맞추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더라고요. UNHCR 난민 문제를 다루다가 미얀마에 UNHCR의 지역 사무소가 있는데 미얀마 정부와 그 지역 사무소 간에 갈등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가 중간에 끼어서 조정을 해줬으면 싶은데 제일 먼저 떠오른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외교부 어느 누구도 한국이 뭐 미얀마 문제에 UNHCR과 미얀마 정부와의 갈등을 한국이 나서서 풀어준다 이런 거는 누가 생각도 하지도 않을 때였던. 그런데 그 기구의 수장이 그 수많은 193개 위원회 회원국 중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미처 인식하지는 못했을 때 국제기구의 국제사회의 어떤 리더들은 한국을 이미 그만한 수준에 올라 있는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이 그 인식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굉장히 그 코멘트를 들으면서 제가 반가웠고 그래서 제가 이어서 유엔 그 인권 최고 대표 나비 필레이 그 남아공 출신의 여자 최고 대표인데 그분하고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이제 방금 구테레스 대표를 만나고 하는데 이런 코멘트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뭐 컴플리트리 어그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난민 문제, 인권을 다루는 국제기구의 최고 수장들이 한국을 이미 더 이상 가만히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만 다뤄야 될 나라로 인식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외교를 담당하는 다자 외교를 담당하는 우리 외교부의 동료 후배까지 그런 데까지 생각에 못 미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 제 공간에 인스트럭션을 내려서 양자외교만 하지 말고 그 나라의 다자외교 어젠다 중에 한국이 끼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이슈와 분야가 뭔지 찾아서 다 열심히 뛰고 보고해라 그랬는데 100몇십 개 공간 중에 보고 공개 10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몇 개월 하더니 다 흐지부지 돼가지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 뭐 국민 의식을 탓할 게 아니라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외교부 동료들조차 그 다자 외교라는 그런 어떤 속성 그리고 다자 외교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데서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모든 인식 수준이 그렇게 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는 못할 망정 그냥 방기해서는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 국민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또 외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외교관과 또 각계의 전문가들이 좀 더 이제는 능동적이고 조금은 더 전향적인 그런 자세로 안 해왔던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엔 외교는 상당 기간 동안 싱글 이슈만 다루는 델리게이션으로 이미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 아니면은 한국이 눈에 띄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유엔대에서 3년 동안에 국정감사 와도 저는 유엔 다자 외교를 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질문한 거 3시간 동안 100% 질문이 북핵 문제에 관한 제재를 어떻게 풀고 말 거냐 이거에 집중돼 있었지 제가 유엔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10년을 역임을 하고 은퇴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반기문 총장님이 남긴 레가시가 뭔지에 대한 뭐 분석이나 기사가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 총장님이 6월 달에 회고록을 내셨는데 반 총장이 회고록에 관한 국내 기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존 볼턴 회고록이 나오면 그 다음날 뭐 번역해가지고 온 신문을 도배하는데 10년을 외교 수장을 유엔 수장을 하시고 은퇴하신 반기문 총장님 회고록에 대한 국내 기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걸 못 봤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그냥 그 인터뷰 삼아 한 간단한 기사 하나를 제가 봤을 뿐이고요. 그 정도로 이 다자 외교, 유엔 외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엉크타드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격상시키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온 신문과 정치권이 국제사회가 드디어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제 인정했다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엉크타드가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격상시켜 준 게 아니고 우리 정부가 이제 개독 안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서 엉크타드에서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그러면 선진국으로 대우를 할게 그렇게 한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선진국이 국제사회가 갑자기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려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런 신청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고 올바른 결정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 자세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엉크타드의 결정은 한국이 선진국이 됐으니 앞으로 그렇게 대우해 주겠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게 아니고 오늘부터 선진국을 하겠다니 앞으로 얼마나 선진국 노릇을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언론의 대응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선진국다운 일들을 국제사회에서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토론도 이루어지고 사회적 담론이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또 자기 만족에 빠지고 또 과대 포장하는 데 그치고 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본질적인 변화가 생기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세계 역할을 할 때 의미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 역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하나하나 차분히 따져보고 거기에 무슨 대단한 무슨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무슨 ODA 늘리는 것처럼 돈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리더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유엔 외교와
다자외교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그저 우리가 지난 30년, 40년 걸어온 길을 차분하게 성찰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찾아낸 교훈이 뭔지 그리고 정책적인 시사점이 뭔지를 하나의 메시지화해서 그거를 다른 나라와 공유해서 그거를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관행에서 탈피해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꼭 무슨 돈이 들어가야 되고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외교가 우리 유엔 외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유엔에서 이룬 성과가 따지고 보면은 개발 문제라든가 인권 이슈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평화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이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2번 한 거, 그리고 제가 유엔 대사 시절에 맡았던 평화구축위원회 의장국 PBC 의장국 역할, 그게 거의 국제 평화 분야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한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국제 평화 분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발벗고 나섰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금년 말 12월 달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이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걸 좀 성과 있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국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12월 7, 8일 날 열리는 회의가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국내 언론의 관심도 없고 정치권에서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평화 피스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회의를 단순히 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 어젠다 세팅을 하고 또 주요국들하고 의제 조율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유엔 가입 30주년을 아주 의미 있게 장식하는 그런 성공적인 회의가 돼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토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다자외교의 본질이 있지만 또 다자외교에서 다루어지는 우리 이슈가 또 간과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남북 문제, 유엔 가입 이후에 남북 관계가 어떤 변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들을 또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은 91년도에 가입하면서 서로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또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기회인데 우리는 그 기회를 소위 소련, 중국하고 수교를 하고 또 동구권과의 수교를 통해서 그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은 반면에 북한은 미국, 일본과 관계 정상화하는 데 실패를 했고 또 그 이후에 가입한 이후에도 계속 비핵이 아니라 핵 개발의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의 그 탈냉전의 평화 구도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무렵에 유엔 동시 가입할 무렵에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 승인이 이루어졌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동서냉전이 끝나고 탈냉전의 그런 화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감히 교차 승인을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수교하는 걸 우리가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설사 시도했다 하더라도 성사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 그런 시도를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남북한 교차 승인이 그때 되지 않고 그 이후에라도 어떤 적절한 시점에 그런 교차 승인이 이루어졌더라면 북한 핵 문제도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남북한 간의 어떤 평화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길, 또 남북 관계가 좀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대화 루트 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유엔에 부임하기 전에 인사드리러 제가 이용구 전 총리님을 뵈러 갔었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의 공직 생활에서 가장 아쉬운 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때 이용구 총리님도 그 90년대 초반에 남북 간 교차 승인을 이뤄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비슷하다는 것 확인하고 저도 그때 그런 공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남북한이 가입한 이후에 북한의 행태에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런 주권 국가로서의 활동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반면에 북한은 유엔에서의 그런 어떤 폐쇄적인 그런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제가 유엔에 있을 때 북한 대사하고 이제 대화 모드 속에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한 번은 리셉션이 끝나고 어디 이동을 하는데 엘리베이터 속에서 북한 대사하고 들어가는데 거기 동료 대사들이 한 5명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 대사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도 대사 빼놓고는. 근데 거기 구 동구권 출신 대사도 있고, 그런데 저보다 2년 반 먼저 부임한 북한 대사를 모릅니다. 그만큼 북한이 유엔에서까지 고립돼 있고 폐쇄된 그런 체제 속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끌어들이고 바깥으로 끌어내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유엔 동시가입이 그런 장을 마련해 준 것인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제재를 하면서도 또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도덕적 책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또 할 수 있는 얘기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제 말씀은 이거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대상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경험에서 그다음에 우러나신 또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좀 시간 제약이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다음에 우리 정인석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인석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회의에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마이크를 저한테 주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근데 굉장히 불행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예, 마치 그 앞에 두 분을 보면은 그 박기학 교수님은 교수시지만 또 ILC 위원을 10년이나 유엔 현장에서 뛰신 경험이 있고, 조 대사께서는 뭐 본인이 소개한 대로 뭐 그야말로 풍부한 경험이 있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해도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해주실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마치 조용필 나훈아 뒤에 나오는 보통 가수가 이제 아마추어 가수가 조용필 나훈아 뒤에서 노래 부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사실 이 회의가 왜 9월 오늘 하느냐, 딱 30주년 되는 그날이다 하면서 벌써 그렇게 됐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30년이라면 한 세대인데, 그럼 저도 뭐 거의 인생의 절반 가까운 거를 유엔 가입 이후에 보냈는데, 제 머릿속에는 아직 어렸을 때 기억이 더 뚜렷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랄까 제가 어렸을 때는 아마 지금 여기 김석우 이사장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공중파로 유엔군 방송이라는 게 공중파 라디오로 있었어요. 여기는 유엔군 총사령부 방송입니다. VUNC 하는 거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고, 또 옛날에 읽을 거리가 하도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그 자유의 벗이라는 유엔군 사령부에서 나오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거를 매달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뚜렷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회원국은 아니다 하는 그 당시 그 매년 가을만 되면은 코리안 퀘스천이 유엔 총회 표결에 붙여지면은 상당히 저도 그랬으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 저까지 그랬으니까 기성세대 많은 분들이 거기서 몇 표를 얻을까, 이거 좀 조마조마하게 무슨 성적표 받는 사람처럼 그 유엔 총회에서 한국 측을 지지하는 안이 몇 표를 받고 북한 측을 지지하는 나쁜 나라가 몇 명이었고 몇 나라였고, 이제 이렇게 공표 X표 딱 쳐가지고 신문에 났던 것을 매년 가슴 졸이고 보면서 작년보다 동그라미가 늘었나 줄었나, X표가 늘었나 줄었나, 전부 국민들이 관심을 졸였던 것이 70년대 중반 가입 이전까지였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에 비해서 30년이 됐다는 것이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쭉 학교만 있고 두 분과 같은 실무적인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은 방금 그 조대사님도 너무 관심이 없다 우리 사회가 하는 말씀을 지적했는데 사실 그건 학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이렇게 유엔을 주제로 해가지고 국내 국제학회나 이런 학계가 세미나 한 거 아마 광복 이후 5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제정치 쪽이나 이런 데서는 많지만 국제법 학회에서 또는 그런 학계 차원에서 유엔을 단일 주제로 해가지고 그 세미나 한 것이 거의 없어요.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8년 전에 대한국제법학회 60주년 기념으로 그 세미나를 유엔과 국제기구 쪽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뭐 다는 안 하고 국제법학회 논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제기구에 관한 유엔 플러스 국제기구에 관한 논문이 6%였습니다. 상당히 적은 거였어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 유엔 해양법 회의 이것을 해양법 논문이라고 하지 국제기구 논문이라고 우리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이제 유엔 자체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거고 6%라면 실감이 날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2020년에 학회 논청에 34편의 논문이 발표됐는데 유엔에 관한 것을 주제로 한 논문은 한 편도 없었어요. 그게 작년에만 현상이 아니라 최근에 늘 그렇습니다.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고 광복 이래 이랬습니다. 1년에 한 편이 안 나옵니다. 논문이. 국제법 학자의 시각에서 쓴 유엔을 주제로 한 논문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만큼 그 학계에서 이 유엔이라는 주제가 그닥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주제였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박사도 거의 안 나왔습니다. 우리 광복 이후에 유엔을 주제로 한 국제법 논문이 아무리 제가 다 찾지 못해 제가 찾은 걸로는 5편이 안 됩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유엔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그렇게 매년 회원국이 아닐 때도 가슴 졸이면서 유엔에서의 그 진행 사항을 온 국민이 가을마다 봤던 그런 것에 비해서 실질적인 연구 결과는 그때도 없었고 유엔 가입 이후에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학교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래서 국내 학계에서는 유엔 포함한 국제기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비중에 비해서. 그리고 또 국제법 학계뿐 아니라 과거에 국제정치학 쪽에서는 어떤가 했는데 국제정치학 쪽에서도 역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국제기구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분야였다는 걸 제가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그때 몇 년 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하나는 아마 유엔에 가입이 늦어서 우리가 유엔이라는 기구의 어떤 접촉면 자체가 유엔 또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진출하는데 여러 불리한 점도 있었기 때문에 국제기구라는 것과의 접촉면 자체가 우리 사회가 너무 적지 않았었는가.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입이 늦어지니까 그러한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직원으로 진출도 아무래도 상당히 우리 어떤 인구나 경제력에 비해서 좀 늦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무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언뜻 보면 맞는 얘기 같긴 한데 근데 유엔 가입 이후 30년 후에도 똑같은 소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제 진단이 틀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이제 듭니다. 도대체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해 본 게 유엔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관심이 없는 건가. 근데 오늘 와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학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가. 오히려 60년대에는 국제법 교수가 쓴 국제기구론이라는 책이 몇 종 나왔었는데 지금은 사실 제대로 이렇게 팔리는
책이 별로 없어요. 있긴 한쪽 있습니다만 그분은 국제법 교수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분이 쓴 게 하나 정도가 지금 현재 절판 안 되고 팔리는 게 하나 정도 있고, 유엔에 관한 어떤 법적 시각의 분석을 바탕으로 주로 한 유엔에 관한 개설서 또는 대학 교재 수준의 전문서가 한 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죠. 그것이 더 쉬운 개설서 같은 거, 아주 같은 거 일반인을 위한 그런 건 조금은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정치학적인 시각에서 쓴 것들은 번역서나 이런 것들이 또는 국내 서적이 몇 개 있는데, 그 법률적 시각에서 쓴 책들은 사실상 책이 없다시피 합니다. 아마 국제법 교수님 쓰신 걸로는 유엔에 관해서는 박치영 선생님이 한 20여 년 전에 쓴 그 책이 그 유일하고 마지막이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왜 이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원인도 한번 좀 찾아서 이걸 어떻게 그 원인을 찾아서 대처를 해서 우리가 적절한 연구나 내지는 그걸 바탕으로 한 대유엔 외교 활약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제가 학계에서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해야 될 거를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전문가 양성이고, 그건 실무적으로 우선 이런 국제기구는 실무 경험이 전혀 없이 책만 봐가지고 이 내부 사정에 돌아가는 걸 쓰기가 참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일반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이런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뛰어들기 어렵게 생각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JPO 같은 제도도 좋든 무슨 제도든 하여간 실무적 관심자와 진출자가 늘어야지나 이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관한 어떤 사회적 지식이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전문하는 실무자도 필요하지만 또 학자를 어떻게 양성하느냐 하는 것이 큰 숙제인데,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양성해야 좋을지 이거를 갑자기 유엔 장학금이라도 정부에서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학계가 이런 것만은 꼭 해야 되지 않은 걸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유엔에 관한 어떤 수준 높은 해설서, 교양서 정도가 아닌 조금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 시각의 분석을 하는 해설서가 하나 우리 학계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어떤 개인이, 여기 있는 김덕주 교수 같은 분도 이제 앞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엔 헌장에 대한 주석서를 우리 학계가 만들어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유엔 헌장이 110여 조문 되기 때문에 혼자 하기는 현실적으로 수준 높은 주석서를 혼자 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것은 좀 수년간의 어떤 지원과 수십 명 이상의 사람이 달려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사실 쉬운 일은 우리 현재 학계의 풍토로 봐서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해가지고 유엔 사전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국제법학계가 일반 국제법 사전도 못 만들고 있는데 유엔 사전을 만들려고 그러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다음 일 같다는 생각까지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제가 우리가 꼭 학계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한국과 유엔의 75년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외국에 가보면 무슨 멕시코와 유엔, 무슨 콜롬비아와 유엔 이런 책들이 사실 꽤 있어요. 그런 자기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유엔과 유엔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무슨 활동을 했고 이런 것 등등을 정리하기도 한 것, 또 아니면 학술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홍보성이 강한 것도 있고 학술적인 것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회원국이 된 지는 30년밖에 안 됐지만 참 유엔과의 관계라는 건 얼마나 밀접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회원 가입 신청서를 맨 처음 낸 게 1949년 1월 19일이에요. 그래서 91년 9월 11일 내가지고 42년 8개월 만에 회원국이 된 유엔 회원국 가입 최장 대기국입니다. 42년 처음 가입서를 내고 나서 41년 8개월 만에 우리가
42년 8개월 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유엔 총회는 한국이 유엔 회원국 자격이 있다는 총회를 3번이나 채택을 했습니다. 안보리에선 소련이 4번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뭐 이런 회원 가입에 관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회원국이 아닐 때도 유엔 총회는 한국에 관한 전문 보조 기구를 4개나 설치했습니다. 유엔 임시위원회, 유엔위원회, 또 언커크, 그 한국 재건단 등등. 지금은 이게 60년대 있다 없어질 것 같은 거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도 아마 요즘 세대는 모를 텐데. 회원국이 아닌데도 이렇게 한국을 위한 특별 보조기관을 유엔 총회가 4개나 만들었던 나라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만 유엔사 뭐 문제도 있고 또 하여간 가입 이후에 여러 가지 활약도 있고 지금 현재 뭐 유엔 분담금이 거의 우리가 금년까지 11이 내년부터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런 역할 같은 거를 정리하고 그래서 왜 우리가 유엔이 필요하고 지금 조 대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 과거의 우리 역사도 좀 정리하는 작업이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학계의 어떤 숙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유엔 헌장을 다 이제 법전에 있는데 헌장 80조 1항에 오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저 80조 1항의 저 원문은 이 챕터인데 그거를 번역할 때 이 차터라고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 그게 신탁 통치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보지도 않는 장이죠. 그걸 이 헌장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헌자만 딱 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헌장에서 그럼 그냥 그거는 어떻게 말하면 외교부가 그냥 오탈자로 생각하고 주장하고 고시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고시로 해가지고 고쳐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결정적인 오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유엔 헌장을 보면은 우리 말로 볼 때 이건 알고 계신 분도 모르겠는데 일어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번역한 게 어떤 영어 한 문장인데 그걸 일본에서 2문장으로 짜게 한 게 있어요. 우리도 다 2문장으로 짜게 놨어요. 우리 문장도. 뭔가 좀 이상해서 이거 왜 이렇게 됐나 하면 일본이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거 91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히 우리도 수준이 올라간 상태에서 한 건데 아마도 이제 일본은 이제 유엔 헌장이 일찍부터 번역돼 있으니까 그 번역된 게 이제 널리 사회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91년에 가입하면서 정부 공식권을 번역할 때도 그분 역시 아마 이미 널리 사회적으로 펼쳐져 있는 사제 번역 그걸 이제 이력본을 누가 처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좀 기회가 있으면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말식으로 윤문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 비엔나 조약법협약은 우리가 원당사국이에요. 그러니까 일어 공식 번역본이 나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일어 번역하고 우리나라 번역본 되게 많이 틀려요. 그래가지고 별로 영향을 안 받았어요. 저는 우리나라 번역본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일어 번역본은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한 의역을 해놨어요. 비엔나 조약법협약은 문장도 막 하나를 두 개로 뜨던데도 훨씬 많고. 근데 이제 유엔 헌장은 거의 일어 번역본. 이 표현 어디서 나왔나? 그냥 다 일어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손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정 교수님 나오나 조용필 다음이라고 그러셨는데 BTS급으로 예, 세 분의 선생님의 발제를 갖다가 마쳤는데 저희한테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조금 또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플로어를 오픈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한테는 이제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사이에 또 혹시 온라인으로 질문이 오면은 질문을 갖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온라인으로 뭐 특별한 질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아까 1세션은 죽어도까지는 아니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립외교원의 남승현 교수님. 예. 네.
네, 교수님과 대사님들의 토론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법의 역할 그리고 이제 한국 UN 외교 정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부터 계속 세션 들으면서 그리고 이번 라운드 테이블 세션 통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이제 국제법의 역할이 계속 강조되어 왔고 그리고 국제법의 보편성에 기반해서 이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의견이 계속 나왔는데요. 근데 아직도 제가 조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아직 그 국가 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제 국제법이 좀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런 국제법이 정치화되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인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편적인 가치라는 그 인권이 이렇게 계속 정치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이걸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여기 김석우 이사장님. 오늘 세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참 좋은 말씀인데 아까 조태열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자외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외교력이 경제력이나 다른 거에 비하면 훨씬 떨어진다고 봐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다자외교가 더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될 필요성은 많은데 어떻게 이걸 다자외교를 잘 이끌어 가느냐, 어떻게 이걸 지원하느냐 하는 이게 우리의 지금 과제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길게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보다 이 새 세대는 국제 감각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국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원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시스템으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임 자체도 그렇지만은 저희는 이제 서울국제법연구원을 만들어서 우리 정인섭 교수나 최태원 교수가 앞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지만 설립하신 백충현 교수님 생각이 지금 생각나는데 그분의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 뭐냐면은 그 전에 제가 외교부에 실무진이었을 때 학계와 외교부는 마치 서로 배타적인 서로 무시하는 이런 관계였다고 한다면은 백충현 선생이 생각한 건 우리 힘을 합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서울국제법연구원을 만들었고 그래서 세미나를 400여 몇십 회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학계와 이 실무진들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다 더 정교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우리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 일본 같은 데 보면은 이전 야나이 슌지나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과장이나 국장이 이 국제법적인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어디 교토에 가가지고 국제법 학자들 20-30명 하고 밤새 가면서 난상 토론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은 이 다자 외교가 굉장히 보완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지금 법률 조약 법률국인가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게 상대적으로는 취약하게 돼 있다. 이거를 국제법 학자들이 보완하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들어가서 앞으로 젊은 세대라고 관련해서는 의문점인데 우리 유엔 분담금이 9번째잖아요. 그럼 9번째인데 유엔에 우리 친출한 우리 한국 국적의 그 직원들이 몇 명이나 충분하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이 학제의 젊은 사람이거든 아니면 이 박규혁 교수처럼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분들이건 이 협조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서 같이 합쳐졌을 때 우리 다자외교의 힘이 늘어난다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건의랄까 아까 조금 전에 인권 이런 저걸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권 외교는 일본이나 중국이 이 지역에서는 앞장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권 지역 구조가 이쪽에는 없는데, 따라서 이 한국이 이 지역의 인권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 센터가 되는 이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할 수 없고 중국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우리 외교 자산으로서 이걸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정소영 교수께서 사회하시면서 은근슬쩍 자기 연구소 PR을 하시던데, 우리 김소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산학협동 아니면 이렇게 또 이게 학계화하고 이런 외교부와 네트워크 내지는 브릿지 역할을 갖다 저희 이제 국제법 국립외교원의 저희 국제법 센터가 이제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하려고 만들어졌고, 사실 이제 노력 중입니다만 사실 뭐 리소스도 아직 저희들이 확보가 적고 그래서 합니다만, 이제 말씀하신 걸 다시금 새겨 듣고 저희들이 이제 최선의 노력을 또 더 잘하도록 한번 노력을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또 있으십니까? 이게 시간이 자꾸 가니까 간단하게 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기학 교수님 아까 발표 중에 말씀 주신 ILC에서 논의되는 조약 초안이나 문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입장을 밝히고 그 정부의 어떤 견해를 밝혀서 그것이 반영되고 관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뒤에 단서로 이게 금반원에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그 남중국해 분쟁 있을 때 우리 정부가 계속 입장을 안 밝혔었거든요. 안 밝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정책 결정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제법적인 입장 표명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제법을 연구하는 사람 또는 외교부에서 국제법을 실무하는 사람의 각각의 입장에서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제시하는 게 바람직할지 그 세 분 발표 토론자 선생님들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특별한 또 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 이 정도로 받도록 하고요. 어떻게 그 내용이 지금 보니까 우리 남 교수님께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이제 그런 정치와 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김소구 이사장님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바람 뭐 이런 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김원희 박사께서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ILC에서 금반원 원칙과 관련해서 이제 남중국해에 대한 우리의 그런 입장 표명 같은 것들, 이제 입장 정리가 어떤 식의 프로세스, 어떤 식의 정책 결정권자가 어떤 식의 그런 걸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전부 두 개 다요? 세 개 다? 예. 그냥 가운데 앉아 계시니까 그냥 1차적인 제 소견은 말씀을 드리죠. 뭐 우선 국제법 특히 인권 문제의 정치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런 첫 질문이신데, 아까도 제가 강조했고 우리 김소기 사장님도 아침 축사 때 말씀하셨듯이 결국 우리 같은 지정학적 환경에 있는 또 중견 국가, 아직 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원칙과 규범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그 정치화돼서 우리가 피해 입을 거를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그로 인한 피해를 비용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답변이고요.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상대방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정치화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말에 힘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수록의 정치화되기 쉬운 이슈일수록 우리가 원칙과 규범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의 레버리지도 올리고 우리의 입장도 상대적으로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제약을 하다가 갑자기 빠져버린 거, 이런 건 가장 큰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도 필요한 가장 보편적인 규범과 원칙은 지키고 나갈 수 있을 때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할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석유 사장님께서 시스템이 돼 있으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지금 주역이 돼 있는 이런 외교 현장에서 잘 시스템만 돌아가면은 여러 가지 그런 다자외교의 우리의 취약점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전 동감인데 그 외교 현장에서 뛰는 사람만 잘해가지고 다자외교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제 고민입니다. 현장에서는 열심히 나름대로 뛰고 있고 다른 나라들조차 평가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를 지켜봐야 될 우리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언론이 무관심하고 정치권이 무관심하면은 누가 그거를 힘을 받아서 그걸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외교 현장에서 뛰는 전문가들, 외교관, 학계 전문가들, 뭐 시민사회 전문가들 열심히 더 해야 될 것이고 더 잘할 거라고 믿지만 그것이 국민적 관심과 성원 속에 진행되지 않으면은 계속 정체화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미 국제사회가 우리를 그런 나라로 보지를 않는다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이고 그게 국제사회의 인식 수준에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이 열린 시각으로 국제사회가 뭘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관심도 가지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라든가 몇 년 전에 예멘 난민 문제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나 대응하는 자세가 벌써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또 엄연한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토양, 사회적인 관심, 사회적 담론의 어떤 수준 그것이 외교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우리 현실과 그 갭이 줄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또 우리 국력에 걸맞은 유엔 외교 다자외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게 저는 강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내는 돈만큼 한국인들이 진출하고 있느냐 거의 10년 전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언더 레프레젠트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반기문 총장님이 취임하시고 한 10년 동안 상당히 뭐 반 총장님이 오히려 그런 데서 나서지 않고 별로 우리가 괜히 반 총장님의 어부지리로 뭐 어떤 혜택을 받는 거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로키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외교 유엔의 수장이 됐다는 그 팩트 자체가 분위기와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들이 많이 진출해서 지금은 언더 레프레젠트된 나라에서 빠졌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유엔 전 기구에 지금 900여 명이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 분담금 낸 만큼 수준에 오르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유엔의 기준으로 봐서는 아직 언더 레프레젠트된 나라는 이제 한국이 벗어났다라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각자 개인적인 역량을 가진 젊은이들이 자기 힘으로 진출하고 또 그 고위직은 또 정부의 후원 지원을 받아서 또 고위직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금반원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남중국해 문제와 금반원의 원칙의 어떤 상관관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오히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고민, 갈등이 본질이지 그게 우리가 지금 뭐라고 우리 입장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걸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아직 2차적인 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여태까지 어프로치했던 거는 결국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의 어떤 고민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구체화되고 분명해졌다는 건 조금 한 걸음 나갔다는 것이고 앞으로 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더 국익에 입각해서 냉정한 국익의 판단을 근거로 좀 더 명확한 입장들을 그리고 명확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지켜가는 노력이 우리 외교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제가 뭐 차관으로 있을 때부터 등장했던 대두했던 문제고 굉장한 고민을 거쳐서 워딩 하나하나도 고민을 해서 성명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국제법 성문화가 된 초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내려면 더 신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뭐 에스토펠과의 연관성보다는 현실 정치 외교에서의 우리의 고민의 흔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차적으로 제 코멘트. 네, 혹시 두 선생님 청구하시오. 예, 저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을 맞아갖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침서부터 긴 시간 동안 좋은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발표 또 많은 좋은 코멘트를 갖다가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이걸 갖다 감히 뭐 오늘 회의를 갖다가 제가 뭐 정리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다자 외교는 유엔 또 그다음 뭐 유엔이라는 것이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 유엔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데니까요. 거기서 우리의 외교 그리고서 거기서의 우리가 국제법의 중요성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공감을 하고 있고 오늘도 그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된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우고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지금 김석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또 젊은 세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 외국 경험도 많고 이런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외국 경험도 많고 좋은 리소스 그런 탤런트를 가진 젊은 세대들이 국제법을 안 한다는 거죠. 이제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국제법을 그 친구들이 국제법을 선택할 수 있게끔 뭔가 아까 김 이사님 말씀하신 시스템이면 시스템 아니면 인프라면 인프라 아니면 제도는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고민한 것은 그걸 갖다 프라이빗 섹터에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왜냐? 이 수지 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퍼블릭 섹터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조 대사님 몇 번 말씀하셨더니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하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군 일에 지금 최대의 기회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뭐 그게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간의 문제라든지 특히나 뭐 징용 문제라든지 해서 또 화이트리스트인가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뭐 이렇게 국가 간의 문제가 생기면 국제법이라는 게 필요한가 보다 하는 국민적 의식은 당군 일에 가장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우리가 잘 어떻게 활용해 갖고 정말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낼 때가 이제 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국립외교원 또 이제 국제법센터도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많은 계획을 갖다가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선생님들께서 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오늘 이러한 자리가 그러한 발걸음의 한 첫 발을 디디고 또 하나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적어도 그러한 뭐 오늘 하루 이거 얘기한다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하나의 또 돌을 놓을 수 있었던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하는 말씀을 갖다가 감히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참가해 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특히나 마지막 세션에서 좋은 말씀해 주신 세 분 발제자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4세션을 갖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4세션을 마쳤습니다.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온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의 녹화 영상은 서울국제법연구원과 국립외교원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유엔 가입 30주년 학술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